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수의 경제학 세 번째 편으로 예수 채무 면제를 말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채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그 채무 문제가 크게 심각해진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하우스포죠. 하우스포라는 건 뭐냐? 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집을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특별히 부담이 될 일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배는 아프겠지만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빚을 져서 샀다는 거죠. 왜 빚을 지느냐?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겠지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몇 채씩, 두 채, 세 채씩. 그리고 그것을 빚을 끌어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것이 몇 년 지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균등 납부랄까. 그러니까 이자하고 그 원금을 일정하게 계속 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빚을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한 몇 년 동안 이자만 내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원금을 상환해야 될 때 돼서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세 차익이 나고 그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빚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여러 채의 집을 사가지고 그 원금 이제 이자만 갚다가 원금 갚을 때쯤 되면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그대로 팔아서 빚을 갚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런 짓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2010년대 중반이 되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돼요. 40한 8평인데 아마 거의 20억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값이 한참 떨어졌을 때는 6억인가 7억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희 집은 빚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먼저 산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겠죠. 더구나 그 왜 집값이 떨어졌느냐? 이자를 높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금리를 높임으로써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거죠. 금리를 높이니까 금리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됐어요. 너도나 내놓게 된 거죠. 당연히 매물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08년인가 그때 2007년 8년 이때 그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그걸로 해서 미국방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론,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모기지론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을 사면서 장기 할부로 해서 금융 비용을 내는 거죠. 그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좀 뒤떨어졌어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내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이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상한 그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모기지론이 제대로 발전을 안 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빌려주는데 프라임 모기지는 보통 그 모기지론이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서브라는 건 아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 서브머리 나면
잠수함이죠. 그러한 그 신용 낮은 사람들 위한 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 신용이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리고 한동안은 원금을 우리랑 여기랑 비슷해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 그 목적이 뭐였냐?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놀래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집 한번 갖고 싶다 이게.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 결국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결국 차압을 당하더라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좋으면 오히려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만약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게 7억이나 6억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10억을 다 빌려줘요. 본인들 부담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못 갚으면 또 편을 빌려줘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 계속 오른다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집값이 오를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후반에 초반에 소위 IT 버블이라는 게 생겨요. IT 그때 막 닷컴 기업 생겨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IT 부자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긴 부가 은행에 막 몰려들었어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자은행이라는 게 있죠. 투자은행이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 이런 그 투자은행하고 이 상업은행, 우리가 보통 하는 우리가 은행이죠. 그 은행사의 이 업무를 갈라놨었어요. 이 1929년 그러니까 그 증권 미국 뉴욕 증시 대폭락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도회공이 나타났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투자은행이 일반 업무까지 막 침범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갈라놔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다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규제를. 그러니까 금융이 완전히 자유화가 된 거죠. 자유화가 되니까 이 돈이 막 이 주택 시장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쏟아지는데 주택 이미 빌릴 사람은 다 빌려놨다 이거. 그러니까 신용 좋고 수입 괜찮고 안정된 중산층들이 이미 집 살 대로 다 샀어. 더 이상 뭐 어떻게 빌려줄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처럼 막 몇 채씩 투기하는 그런 나라는 원래 아니거든. 그게 상시화된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신용 별로 없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빌려준 거예요. 1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면 10억을 다 빌려줘.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빌려준 것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요.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 증권시장, 이 유가증권 시간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이 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로 받은 것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는 그 폭탄을 안게 되는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못 갚아. 근데 집값이 올랐으면 돼. 그러면 그냥 되팔면 되는데 그런 게 대량으로 그런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이 대량으로 이제 매매가 된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결국 그 많은 집들이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뭐 공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런 집이 한둘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니까 몇 년 지나니까 대량으로 그 토지들이 그 집이 그냥 차압이 돼가지고 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요? 당연히 떨어지죠. 막 떨어지는 거야. 막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됐어요?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행 이거 증권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연루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폭락해버린 거야, 가격이. 그래서 줄줄이 그냥
금융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이렇게 결국 전 불량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냥 리먼 브라더스니 하는 유명한 그 투자은행들이 그냥 죄 문을 닫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에 의한 미국 금융 위기의 그 어떤 실체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미국하고 미국인데 미국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버블 경제가 비슷하게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IT 버블이 아니라 이제 부당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엔고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985년 프라자 호텔에서 G7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무장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 이제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트롱 아메리카를 외쳤어요. 그래갖고 달러를 높이려고 했고 그것이 어느 성공해가지고 달러가 높아지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런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레이건이 한 거 고금리 그리고 규제 완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건 이제 저축을 늘린 거죠. 저축을 늘려서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서 금리는 높이고 그 다음에 세금은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근데 세금을 낮췄지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건 다 만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된 정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된 거야. 왜냐? 미국이란 나라가 국내 생산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었으면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웬만한 제조업은 다 외국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손 떼버렸어. 그러니까 달러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물건이 싸지죠. 싸지니까 외국 물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저렴한 외국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는데 누가 사겠어요? 안 사.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겠죠. 타격 입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세금이 더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세금은 깎아버렸어. 세금 낮추면 이제 투자 많이 하라고. 근데 투자 안 해. 거기다 또 뭐냐면 미국이 고금리야. 고금리가 외국에 있는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야, 미국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투자하자. 투자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은행에 고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원래 고금리 때문에 수입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또 돈이 막 들어와. 그래서 달러가 높아져 버렸어. 더 어려워 경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은 깎아버렸으니까 재정 적자 엄청나고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막 생기는 거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달러를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일본하고 이제 독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 좋았으니까 니들이 좀 니네 돈 가격 좀 올리라고 환율 좀.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엔화하고 마르크를 이제 높인다는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그 엔화하고 마르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엔화가 달러에게 1달러 300엔 정도였는데 한 1년 사이에 그냥 한 150엔으로 거의 2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금리를 낮춘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다는 거는 이거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췄는데
좀 성공을 하긴 했어. 근데 금리를 낮추고 금방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이제 금리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놔둔 거야. 계속 놔두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그다음 주식 투자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하고 주가가 막 사정없이 뛰기 시작.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금리가 높은 나라였어요. 보통 계속 뭐 거의 10% 가까운 금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어려웠던 나라야. 예, 그런 나라인데 2.5%라는 엄청나게 낮은,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일본 금리를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낮은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막 이 회사고 개인이고 막 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일본을 팔면 미국을 3번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 일본의 동경 증권시장의 증권 가격이 주가 총액이 미국 뉴욕의 증권 주가 총액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버블 경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리를 다시 높였고, 그 다음에 뭐 금리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창구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명목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을 비해서 얼마 이하로 줄여라. 이거 이렇게 중앙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중앙에서 규제를 한 거야. 창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내서 명령하면 이게 위반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한 거야. 그래부터 이제 이 돈줄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돈줄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일단 주가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서 이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블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서브프라이즈 모기 전화랑 똑같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도 마찬가지. 2010년대 중반도 마찬가지. 2010년대 중반에도 왜 하우스포가 생겼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돈을 빌려서 살거든. 그게 보통이에요. 그 뭐 솔직히 집을 갖다 자기 현금 주고 박치 사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인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들은 타격이 돼요.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게 뭐 한 7, 800 벌어요. 많이 벌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금리로 내. 그걸 내버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은 거야. 내놓으니까 많이 당연히 떨어지죠. 주식도 막 내놓는 거야. 주식도 많이 떨어지죠. 그 결국 이제 파산해요. 파산하니까 은행이 그 집 빚을 다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행도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이나 아니면 버블 경제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은행이 망하고 뭐 그런 식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한 수준이었죠. 굉장히 그냥 그게 그냥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엄청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행이 막 이제 도산을 하느니만 그래가지고 중소은행들이 막 속속히 도산하고 심지어 야마이치 증권이라는 일본의 4대 증권 중에 하나가 또 그 회사도 도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 지방 중견은행 그리고 꽤 전통 있는 괜찮은 은행들이 막 속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죠. 경제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의 버블 경제는 결국 20년 불황을 낳고 30년이라는 불황을 있죠. 잃어버린 20년을 낳았어. 근데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태에 의한 문제는 10년 안에 다 해결이 됐어. 게임 끝났어. 그리고 다시 좋아졌어. 또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심각한 문제 이게. 근데 그쪽은 괜찮아졌고 일본은 그 이후로 다시 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한참 기세 좋게 나와 세계 1위 제1위 경제대국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기색은 지금 없죠. 지금 3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활력을 완전히 잃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문제를 이제 뭐냐면
예수 채무 면제를 말하다.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채무 면제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한 만큼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 죄를 사해 준다, 용서해 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 얼만큼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냐 그러니까 7의 70번까지 490번이죠. 그것도 하루에 490번이면 뭐 아니 하루에 490번 용서받을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매 1시간에 몇 번씩 가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24시간에 치는데 잠 안 자고 잘못을 해도 1시간에 20번 정도 잘못을 해야 돼. 그 말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결국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비유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 같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어떤 그 종이죠. 종에게 종이 이제 얼마냐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이제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일본의 그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사람이 종교와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약 5조 원 정도, 1만 달란트라는 게 한 5조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만 달러가 5조 원이라는 건 1달란트가 얼마겠어요? 약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더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제 그 화폐 단위예요. 원래는 금속의 단위, 무게 단위인데 그게 이제 금 얼마에 따라 이렇게 이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근데 이제 이 1만 달란트라는 이게 사실은 뭐 아니 어떻게 5조 원이라는 데를 빚을 지겠어요. 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장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다 할 때 야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100억 상상하기도 100억이라는 얼마나 대단한 돈인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또 재미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런 식의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가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막 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이제 좀 놀라게 만들어야 좀 인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뻥튀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5조 원을 빌렸다.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5조 원을 빌릴 수. 나 5조 원 빌리면 내가 배째라고 살지. 내가 그걸 왜 갚아? 5조 원이면 얼마냐? 그냥 은행에 예금해놔도 이자가 적어도 한 50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은행에 안 넣지.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1억씩 쓰면 얼마요? 하루에 1억씩 쓰면 1년이면 365억이잖아요. 그럼 100년이면 얼마예요? 3조 6천 5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10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은행에 있으면 또 이자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루에 1억을 써도 영원히 못 쓰는 돈이에요. 야, 부럽다. 나도 그런 돈 하나 있으면 좋겠다. 5조 원 있으면 하루에 1억을 쓴다? 상상하기도 어렵네. 여러분들 하루에 1억씩 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그냥 맨날 그 명품 하나, 그 명품 같은 건 일도 아니겠다, 그냥. 막 뭐야, 무슨 차 있잖아. 뭐, 슈퍼카. 그런 거 하나씩 사도 되겠다. 그런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5조 원을 이제 빌렸는데 못 갚는가 그래서 그냥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네 가족들 다 저기 해가지고 다 노예를 팔아가지고 근데 노예를 팔아봐 이거 못 갚아 이거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막 이제 막 빌고 그런 거죠. 빌어야지 지가 어떡할 거야. 지 목숨 바쳐도 못 파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임금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휴, 땡이네 완전 땡이네. 어?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은행에 얼마 이상을 지면은 빚을 지면 오히려 은행이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망하면 그 돈 다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한다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5조 원이나 5조 원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탕감시켜 주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떡할까?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 골치 아픈 거지. 예. 근데 만약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족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배째라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결국 주인이 이제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빌리면은요, 은행이 이제 그 채무자한테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대마불사론이 나왔어요. 크게 큰 대마는 죽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외환위기 때 그 도시 깨져버렸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사했겠죠. 그냥 신이 났지. 어? 자, 그까지 좋았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이제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김상중이가 등장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조 원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실컷 썼을 거야. 그러니까 재산도 없는 거야. 재산이 있으면 차업을 들어가죠. 근데 재산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5조 원을 그냥 썼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뻥이죠. 이게 비유라는 거는 실화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이 안 돼. 왜냐면 김상중이 나타났어. 그런데 말입니다. 딱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요. 그러나서 이제 좋다고 이제 나갔겠죠. 만세 부르며 나갔겠죠. 그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역전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생 읽어먹을 수가 있지. 그 성경을 갖다가. 예. 자, 그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딱 길을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 만나냐면 이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그 사람에게. 아마 그 5조 원을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좀 뿌리고 다녔나 봐.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데나리온이 보통 이제 하루치 생활비니까 한 최저임금 치면 한 7, 8만 원대. 100데나리온 얼마겠어요? 한 800만 원 정도 되죠. 뭐 5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껌값도 안 되죠. 껌값. 몇 분의 1이요? 100만 분의 1 정도 될까? 100만 분의 1 거의 가까워요. 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5조 원의 빚을 탕감했는데 그까지 800만 원 빚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뭐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빈털터리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800만 원을 받아서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5조 원을 생각하면 8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만약 이 사람이 빈털터리라면 800만 원이 어디야 지금? 800만 원이면 당장 몇 달간 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야 돈 내라 이 새끼야. 그랬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하소연. 제발 봐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래. 근데 임금님은 이제 그걸 면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너 이거 봐라. 근데 가만 안 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이제 감옥에 가둔 거야. 채무로 이제 가죠. 기가 차죠. 5조 원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세상에 8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고소해가지고 이제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가 나온 거야. 이제 그 왕한테 이제 일러 바친 거야. 이제 왕이 난리가 났지. 뭐야 이 자식이 이게 5조 원을 갚아야 되는데 8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이게 탕감 무효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봐. 그렇게 뭐 탕감했다고 증서를 안 써줬나 봐. 그리고 뭐 서류 절차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그 탕감을 했지만 다시 받을 수가 있나 봐.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다시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그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그 날수에 따라 그걸 까나봐요. 어, 예를 들어서 벌금형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루에 5만 원을 깠거든. 근데 그런 식 까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상의 소탕 대실이 된 거예요. 800만 원 받으려다가 이제 다시 5조 원의 빚을 갚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미련한 바보가 어딨어. 근데 설마 그렇게 되리라 알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임금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조 원 빚진 사람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빚진 사람은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 죄가 훨씬 크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우리에게 훨씬 적은 죄를 진 사람은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용서를 해주라 이거야.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진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 이것은 엄청난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거 그렇게 얘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왜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걸까? 왜 너희끼리 용서하는 걸 조건으로 용서해 준다 그럴까? 왜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왜 조건부로 용서를 해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때려요. 왼쪽 뺨을 맞았겠죠. 내가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따귀를 탁 때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왼쪽 뺨을 맞겠죠. 그럼 오른쪽 뺨도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어요. 죄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죄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어떻게 보면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는 거. 이거거든요. 다른 거는 물론 그것도 문제고 예를 들면 간음죄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간음죄 같은 건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 했다. 그럼 이 남편 입장에서는 마누라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죽이고 싶을 거라.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시정관계 살인. 그러니까 어떡하냐?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간음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간음이라는 건 기껏해야 뭐 개인적인 관계죠. 근데 이 정죄 문제는 더 커요. 결국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어떠면 그런 미움, 어떤 정죄감이거든. 그리고 간음이라는 게 늘 일어나진 않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뭐 내 마누라가 언제 그냥 딴 놈하고 놀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으면 이제 그런 일이고 또 내 남편이 남자들은 조금 더 심하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뭐 요새 유행한 대로 무슨 잠재적 가해자라고 한다는 건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은 아내의 경우에는 아마 확률이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불륜하는 경우는 아마 훨씬 낮을 거고 남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미움의 문제, 서로 비난하는 문제, 이 문제는 늘상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사람을 미워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간음을 안 해본 사람이냐 그럼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아 내가 저 여자를 덮쳐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쵸? 대부분은 안 그래. 안 해.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면은 죄다 그런 거는 그 마음을 네가 답답해. 그래서 이제 잠언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라.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하지 어떤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환경에서도 자기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그렇죠? 근데 미운 마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해. 사람은 잘못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회가 정말 그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는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누구나 그거는 예외가 없거든. 그렇게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왜 네 동료 인간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시켜주겠다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 성경을 뭐 한 수번 가까이 읽었는데 거기서 딱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아껴주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거다. 왜냐? 다 내 자식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죽이니 살리니 싸우는 거하고 그거 보면 기분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냥 얘기해가지고 듣겠어요? 들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용서 안 하면 난 너 용서 못 하겠다. 그런 이제 그 벌을 갖다가 이제 내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인이 그런 거 다 그거잖아요. 지옥의 형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옥의 사람들 괴롭히는 게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뭐냐? 지옥에 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갈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 그냥 믿고 안 믿는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 걸 말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게 되면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근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교회 가서 뭐 그냥 놀다 오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계속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짓 계속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을 했어.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죄질 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죄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 평화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 멀어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런 식의 그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길고 긴 여행이죠.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죠. 아이씨, 하나님, 당신은 육신도 없으니까 욕망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안 짓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욕망이 있다. 그 어떻게 죄를 안 짓냐. 뭐 많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겨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이겨내면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확신 있게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또 3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죄악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했어.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으니까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어떻게 내가 죄를 져?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내 하나님 옆에 임재하신다 그러죠.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멋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 죄 문제에서 끝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 생각하겠는데 이걸 이제 채무 면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버블 경제 깨지고 불경기, 장기적 침체가 올 위기가 왔는데 왜 일본은 현명하게 계속 30년이 이어오고 미국은 잘 해결이 됐고 우리나라도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됐죠. 결국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어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왜 다르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 수요 탄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오르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버블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이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만큼 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지켜놓읍시다. 그럼 일본하고 미국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엄청난 위기를 처했는데 왜냐? 바로 이 채무 문제. 채무를 어떻게 해라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구제금을 시켰어요. 그래 욕 엄청 먹었죠.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막 데모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들에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퍼붓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너스 잔치 했잖아요. 국가에서 받은 돈이잖아. 국가에서 받은 돈인데 그 돈 가지고 그 문제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도덕이 이 경제 윤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본받자 개소리예요. 근데 왜 버틸 수 있냐?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국토, 자원, 달러화, 세계 최강의 군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 미국이 유지되지. 만약에 미국이 별벌림 나라인데 저렇게 행동했으면 벌써 파산이 나도 몇 번을 파산했죠. 그런 말 있죠. 저기 보면 이렇게 무슨 방송에 보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 텀브로 따라하면 안 돼. 그거 모르는 이 멍청한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미국식으로 하자고 그런 소리 한다고. 말하자면 이거랑 똑같아요. 가난한 집 아들하고 부잣집 아들이 있어. 근데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저렇게 살면서 흥청망청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도 되는구나. 택도 소리야.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90살이 넘었어요. 근데 콜라를 하루에 1.5리터를 마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마셔도 되는구나. 천만에요. 그 할아버지에겐 그게 특징이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야. 이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때 이제 빚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그냥 정책 금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했다고. 자, 그런데 일본 어떠냐? 일본은 그야말로 찔끔 과감하게 그때 그냥 국가에서 이거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 돈을 풀렸으면 한 1, 2년 지나서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찔끔. 일본이라는 나라 알면 그 이유를 알아요. 일본에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위에서 이렇게 탁 하자 그러면 그냥 팍 따라간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그 뭐냐면 의외로 이 어떤 그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시돼 가지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그래.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찔끔. 그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고이즈미 정권 때 고이즈미가 이제 좀 일본 사람 치고는 좀 특이한 사람이죠.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넘친 사람. 그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해결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냥 상처가 커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심리에 아주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아, 경제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특히 주식. 그때 주식 엉망됐잖아요. 주식이 엉망이 됐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 그리고 집도 그때 엉망됐잖아. 집값이 엉망, 똥값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안 사. 아무리 금리를 제로로 해도 안 사. 그러니까 집값이 엉망이 지금 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엄청 한 10배는 됐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싸. 동경에 있는 집이 막 몇천만 원대에 팔려. 말이 안 되죠. 서울에 집이 몇천만 원에 팔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막 있잖아요. 2층 집이 그래.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빚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근데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을 막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 하나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그렇게 되면은 국가 통화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국가 통화가 막 헐값이 된다든지. 근데 엔화는 절대 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이 엔화에 대한 일본이 비교적 안정지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엔화는 쉽게 안 떨어져.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감하게 정책을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못한 거야. 반면 미국은 과감하게 했죠. 그 정책을. 근데 그런 사고방식 밑에는 뭐냐면 채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쓰는 걸 너무 당연시해. 그게 언뜻 보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돈을 빌려서 쓰고 또 갚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돈을 못 빌리 그래가지고 파산한 사람들을 다시 회생시켜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채무 변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망했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거지 되는 거야. 그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신화들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뭐냐? 바로 이 채무 변제 시스템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채무 변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사업을 좀 더 지금부터 과감히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자금 모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금융 잘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한 번 망하면 다 끝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 겁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무 변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갚는 조건으로 그 자기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라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그 채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빚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용서함으로써 이 인간 사회가 그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거에 속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갖다가 말이 내가 너 미워,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용서 못해. 그런 마음들이 서로 얽혀 있으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좋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온갖 범죄가 일어날 거, 뭐 살인, 뭐 원한 살인, 그리고 서로를 막 공격하고 막. 근데 그런 그 원망이나 미움에서 벗어나라 이게. 좀 용서하라 이게. 그러면은 그런 얽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사회가 잘 돌아가겠어. 그걸 갖다 채무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경제 시스템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공무원이나 교사나 하려고 하지. 사업하려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별로. 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노량진 고시촌에서 그냥 10년씩 막 공무원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다고. 그 젊은 애들이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벤처 사업을 하면 이러는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일자리 생기고. 근데 못해. 왜냐? 망하면 우리 인생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도 남이 나한테 참 잘못을 탁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너무 없어 지금.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져. 뭐 예를 들어서 그 쌍둥이 배구 선수가 중학교 때 좀 폭력을 휘둘렀어요.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문제시하기 어려운 거는 그 아이들도 나쁘지만 그 아이들 옆에서 방조한 부모하고 그 감독 이 사람들이 훨씬 잘못시킨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야. 애들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없으면 팀을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놔둔 거야. 그러면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근본적으로? 애들보다 그 선생하고 그 부모가 더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지들은 싹 빠져.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배구협회에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요. 왜 그 감독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랬더니 알았대. 뭐 조치한다고 해서 안 해 아무것도. 그러면서 애들만 이제 잡는 거야. 애들 잘못했죠. 근데 우리가 미성년자를 갖다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뭐예요? 책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애들한테 그린라이트를 줘봐. 걔들이 얼마나 미치고 발딱 뛰겠어. 그걸 그린라이트 준 사람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책임 물어.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말이죠. 뭐 그 경우는 미성년자 때 한 잘못이긴 하지만 성년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처벌 받아야겠죠. 근데 그걸 평생 끌고 가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한번 사업에 실패했다. 평생 넌 거지로 살아라. 그런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사회에서 어떤 도전 정신이나 창업 정신 그런 게 클 수, 그러면 그 사회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 그 사회가 활기를 찬 경제를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건 예수님 말한 건 죄였어요, 죄. 그걸 이제 달란트에 비교를 했지만, 돈으로 비교했지만, 채무에 비교했지만, 실제로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빚진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그 족쇄를 차고 살아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용서를 해줘가지고 다 탕감시켜버리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지되 그 사람이 재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자. 그런 것이 이 사회를 활기차게 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게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정치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이 졸지에 그냥 국회의원이 된 거야. 보궐선거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뭐를 하냐면 실패한 사람이 재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면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인생 포기하고 살면 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더 큰 손을 보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경제에 기여를 하면은 이 사회가 더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겠냐. 그런 법을 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 건전한 경제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어떤 잘못이나 죄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대치하는 형식의 사회를 계속 그런 식의 상태보다는 과감히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잘못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이 사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새롭게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이 채무 문제에 생각하면 이 채무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빚을 져서 상습적으로 그걸
도망가는 그런 식의 것이 명백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그 사업의 실패나 이런 걸 통해서 빚을 지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또 그것이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경우에도 그렇게 발목 잡고 사람들을 그냥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냥 얽매이 그냥 아예 억압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처벌을 하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서도 좀 하고 좀 그게 나은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이게 이제 빚진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밝고 희망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그 잘못을 처벌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좀 더 그런, 말하자면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는 도망갈 길을 연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숨통을 좀 트여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이 예수님 말한 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 채무 문제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니까 10년이 안 돼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난번 이제 그 코로나 사태도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내가 보면. 그러니까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은 반발해요. 왜 돈을 주냐.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경제 살아나면 누가 이익을 보냐? 공짜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상이 없어.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그냥 계속 멱살 잡고 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억압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이 사회를 좀 더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 공적 나은 건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채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고려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